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상승, 하락을 떠나서 거래 빙하기라고 칭하기 민망할 정도로 거래량이 없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매번 말하지만 투자를 절대 강요하지 않고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밑도 끝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같이 해볼까? 어때? 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그럼 상대방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 이건 어때라고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럼 이번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돈 없어도 되는 이런 건 어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냥 무서워, 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와 같이 이런 갖은 핑계를 대면서 행동은 안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주변 친구들, 친척, 직장 동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는 사람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며 더 최악인 점은 항상 반대만 하지 공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잘못된 경제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러한 분들에게 더 이상 설득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를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예전 영상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저에게는 지난 5년간 부동산 하락만 주장하던 삼촌이 있습니다. 삼촌은 당연히 무주택자고 거의 환갑을 바라보시는 나이지만 그동안 집을 소유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어느 순간부터 삼촌에게 부동산 관련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요. 지난번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삼촌은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일이 다행히도 잘 풀려서 전세 보증금을 받을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외할머니를 통해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은 끔찍하게도 싫어하고 극도의 절약을 추구하는 저희 할머니는 저의 자산 증식하는 과정을 눈으로 보다 보니 생각이 많이 바뀐 분입니다.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삼촌의 전셋집 보증금을 받을 상황이 되니 외할머니와 엄마는 저에게 동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손주야, 이번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꼭 삼촌 좀 도와주라. 부탁이 아닌 거의 사정이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엄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몇 년간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 반대만 했던 삼촌인데 더 이상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 설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인 삼촌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외할머니와 엄마는 본인의 큰 아들이자 동생이니 조카인 너가 한번 신경 좀 써달라고 지속 부탁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바로 약속을 잡고 다음날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현재 삼촌은 야간 일도 하고 주간 일도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까지 일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합니다. 수면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저랑 삼촌이 만난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삼촌이 그날은 퇴근을 조금 빨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얼굴을 보니 이랬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얼굴이었고 이를 주체하지 못할 상황만큼 심각했습니다. 삼촌은 엄청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것도 쥐야가 바뀐 상황이었죠. 이러다 보니 삼촌은 확실히 보면 볼수록 체중이 감소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삼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난 삼촌한테 사실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할머니 엄마가 정말 사정해서 삼촌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삼촌이 제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면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삼촌은 사진과 같은 눈으로 응,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받으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삼촌은 역시나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전세로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야기 초반부터 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뻔한 경험도 하셨고 그동안의 삼촌 자산 증식은 거의 제로 상태인데 또 전세인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삼촌 말씀처럼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도저히 집을 매매 안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삼촌은 대출금 갚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으로서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데
대출 원리금을 갚고 살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럼 매달 나가는 대출 원리금은 얼마인지 계산은 해보셨냐고 물었습니다. 삼촌은 아니, 계산 안 해봤어. 그래도 대출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삼촌에게 대출 원리금이 얼마 나갈지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많이 나갈 것 같다고 추측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촌은 그래도 많이 나가잖아 짜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처가 아닙니다.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많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너그럽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삼촌이니 그리고 엄마, 외할머니의 부탁이 생각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계산기 두드려서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얼마인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반대할 땐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반대하세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의견이 모두 맞는 것도 아니고 삼촌 의견이 모두 틀린 것도 아닌데 그냥 무대포로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억을 대출할 경우 이율 4%, 상환 기간 20년으로 가정 시 매달 지출하는 원리금은 242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하고 상환 기간만 30년으로 늘릴 시 매달 지출하는 원리금은 191만 원입니다. 물론 원리금 242만 원, 191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원리금을 무조건 20년, 30년 계속 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금리는 항상 오르기만 할까요? 실제로 삼촌은 원리금을 20년, 30년 동안 계속 내야 하는 걸로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대충 알아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적당히 살다가 팔고 시세차익이 발생이 되면 나중에 대출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을 중도에 상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 누구도 막은 사람은 없습니다. 삼촌은 제 말을 듣고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삼촌 지금 청약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삼촌은 역시나 아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지난 5년, 6년 동안 해왔었고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니 저희 엄마가 삼촌에게도 많은 정보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약 점수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삼촌의 청약 점수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 되었었고 부양 가족수 3명,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이어서 69점이었습니다. 가점제 청약을 할 경우 당첨 가능성이 절대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삼촌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요즘 부동산 하락한다고 청약 경쟁률도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야기합니다. 삼촌 말씀도 맞죠? 근데 미분양이 나거나 경쟁률이 낮은 단지들은 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분석해 본 적은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청약 경쟁률이 낮은 곳은 분양가가 시세 대비 확연히 싸지 않고 거의 주변 시세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주변 물량이 쏟아져 가격 하락 요인이 명확하거나 그리고 향후 호재가 안 보이니 낮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확실히 낮은 아파트는 지금도 경쟁률이 빡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촌은 이에 지지 않고 그래도 청약 경쟁률 하락하고 부동산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저도 안 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요? 예전에는 묻지마 투자도 많아서 경쟁률이 몇천 대 1이었던 경쟁률이 지금은 몇백 대 1 경쟁률이면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경쟁률이 낮아지니 당연히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청약은 안전마진이 확보된 아파트만 알려드리는 거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청약을 하거나 집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 시세가 20억인데 분양받은 아파트가 10억이면 안전마진이 10억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하락기가 강하게 와서 주변 시세가 20억인데 5억이 떨어져서 아파트 가격이 15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촌 입장에서는 현재 손해본 게 있나요? 삼촌은 10억에 분양받았습니다. 아직도 5억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팔아야 손해 줄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삼촌은 제 말에 알겠어. 근데 내가 경매 공부해보니 부동산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어서 아니 1단계도 안 해본 상태에서 7단계, 8단계 해보는 것이 맞나요?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7, 8단계에서 경험한 지식으로 시장 전체를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삼촌같이 말한 경우가 제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주변인들도 저에게 정말 엄청나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1단계부터 해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이 7, 8단계 내용을 물어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론만 박사 수준으로 알면 뭐하나요? 현실에서 써먹지를 못하는데 대학 교수, 박사분들이 모두 부자인가요?
근로소득을 보았을 때 이분들이 소득이 절대 낮은 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부자냐고 물어보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삼촌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니 지난 부동산 상승기에도 무서워서 못 샀는데 하락할 때 어떻게 사나요? 객관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어서 오히려 초고수들이 떨어질 때 사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떨어질 때 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최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모르고 그 어떠한 전문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삼촌은 부동산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촌은 알겠어. 그럼 청약 관련된 정보 있으면 알려줘. 와이프한테도 말해서 알아보라고 할게. 근데 와이프도 열심히 부동산 공부 안 해서 큰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계속 답답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왜 와이프, 즉 숙모 보고 알아보라고 하나요? 삼촌이 주체적으로 공부해서 알아봐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삼촌만 잘못일까요? 숙모도 똑같습니다. 숙모랑 통화하면 숙모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파트 사려고 하는데 너희 삼촌이 꽉 막혀서 무조건 안 사려고 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숙모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왜 삼촌 탓을 하냐고요. 숙모 삼촌과 몇 년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삼촌도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았고 숙모도 말만 할 뿐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열심히 알아보고 했다고 하셨겠지만 누가 봐도 열심히 알아본 흔적이 단 1도 없습니다. 숙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약 해봤는데 안 되는데. 저는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몇 군데 넣어보셨는데요? 2군데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 2군데도 저랑 엄마랑 이야기한 곳이었습니다. 대충 몇 개 해보고 시장 전체를 판단하지 마세요. 일단 월세 가시고 이번에 전세금 받으면 총알 잘 들고 있다가 괜찮은 청약단지 나오면 계약금 쏘실 준비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월세 나가는 거 아깝다고 하셨고 생활비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고 하셨으니 시설 안 좋아도 저렴한 월세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숙모는 저에게 그럼 그러한 월세 매물 좀 찾아줘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월세 찾는 것까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만 공부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삼촌이나 숙모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후로 부동산 관련해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있어 전혀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이죠. 숙모도 기분이 언짢은 상태에서 이라고 답합니다. 이틀 후에 숙모한테 연락이 옵니다.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월세 매물이 없어. 그 전화 끊고 저는 바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월세 매물 10개 이상 찾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 찾는 것조차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노력의 간절함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편이 야간 일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즉 삼촌이 야간 일을 안 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수익 감소에 따른 대안은 없고 그냥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삼촌 입장에서 마음 편히 야간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숙모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사시죠. 삼촌이 야간 일을 그만두고 숙모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이라도 가정의 생활비에 보탬을 하는 것이 틀린 말씀도 틀린 행동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볼 때마다 몇 시간 동안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굳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자산을 불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그 이후에 전혀 공부를 하지 않으니 매번 이야기가 도돌이표입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저는 삼촌 숙모에게 방 3개짜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매물을 찾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런 시세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촌 숙모는 동시에 방이 너무 작아 그리고 4층이나 계단 올라다니기 싫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저는 월세 나가는 거 아깝다면서요. 야간 일 그만하고 싶다면서요. 어떻게 2마리 토끼를 다 잡습니까? 일은 그만하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제가 그러한 곳에 평생 살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참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삼촌의 자산을 볼 때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촌이나 숙모는 저의 이야기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럴까봐 이야기를 안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좋은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즉 준비를 전혀 안 하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기분만 상할 뿐이죠. 결론은 나중에 제 이야기로 기분이 언짢으셨으면 미안하다고 숙모 삼촌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정말 삼촌 숙모가 너무 좋은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 이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진심을 숙모 삼촌이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숙모 삼촌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고요. 서로 잘 이야기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결론은 첫 번째, 반대할 때는 대안을 가지고 말하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유치원생이나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배우자 탓하지 마세요. 본인 탓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인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상대방 탓을 하는 순간 본인의 발전은 1도 없을 뿐더러 배우자와의 신뢰감은 갈수록 무너집니다. 세 번째,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 하지 마세요. 돈을 앞으로 더 모으고 싶으시면 당장은 좋은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의 플렉스한 삶을 누리고 싶은 것에 있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노후 대비 전혀 안 되어 있고 국가 및 사회에게 해준 게 없네라고 탓만 해봤자 본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스로 공부하세요. 누군가 떠먹여 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떠먹여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도움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잔소리만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솔직히 삼촌 숙모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살면 살수록 자신만의 틀에 갇히는 것 같거든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보다 기존의 루틴을 따르려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무엇이든 대충 알아보려는 자세는 절대 지양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이야기의 대부분 맥락은 자수성가한 분들이 한 이야기를 많이 차용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분들 말처럼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 하나가 좀 터져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기분이 좀 묘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센스 아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